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주식 투자는 설렘이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학주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원래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한동대던가요? 거기서 창업과 교수직으로 있다고 하십니다. 이 책은 저자님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는 조언도 많이 담겨 있고, 그것보다도 미래에 일어날 어떤 변화들, 그리고 그 변화들로 인해서 각광을 받을 산업, 기업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변화 4가지와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변화 첫 번째가 소재와 에너지가 변한다. 두 번째가 빚과 부의 불균형이 더 늘어난다. 빚은 더 많아지고 불균형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글로벌화의 종료입니다. 네 번째가 고령화, 저출산, 은퇴 인구의 증가 라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각광을 받을 기술과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는 조언 18가지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변화 첫 번째, 소재와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에너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는 세상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가 풍력과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이 풍력과 태양광이 근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단점이 대표적인 게 간헐성과 송배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간헐성이라는 거는 날씨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어쩔 때는 바람이 많이 불고 어쩔 때는 햇빛이 셀 때, 그럴 때만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고 날씨가 흐릴 때나 바람이 안 불 때는 전기가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장이라든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말하는 또 단점이 이 송배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오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설치를 해버리면은 그 전선이라든지 송전하는 전선을 또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나온 게 소형 원자로, SMR 같은 게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불어서 배터리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수소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먼저 자율주행에 용이하다는 점도 책에 나옵니다. 나중에는 자율주행이 될 텐데 제일 먼저 자율주행이 될 분야가 트럭 운송이라는 거죠. 트럭 운송 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이 비교적 쉽죠. 쉽기 때문에 트럭 운송에 자율주행이 먼저 적용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로는 그 정도로 장거리를 이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1000km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 트럭이 자율주행에 먼저 도입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수소가 각광을 받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또 수소 에너지의 장점으로는 산유국들이 수소를 할 거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죠. 많이 팔고, 기존에는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했다면은 수소를 생산할 때는 석유를 태우는 게 아니라 석유를 수소와 탄소로 분리해서 수소는 수소 연료전지에 사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남은 탄소로는 그래핀이라든지 탄소섬유 이런 소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하고 석유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소에너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태우지 말고 분해를 하자는 겁니다. 이제 석유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미국이 산유국이라는 거죠. 미국과 중동,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들이, 엄청난 돈을 가진 국가들이 수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석유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간단한 아이디어죠. 자, 수소에너지의 대표 기업을 보면 발라드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수소 연료전지 회사이고요. 수소 트럭을 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캐나다 회사인데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 아시는 플러그 파워입니다. 차량용 연료전지가 이제 수소를 전기로 바꿔주는 전지죠. 연료전지로 시작한 스타트업인데요. 한국에 SK도 투자를 했었고 아마존에 투자를 받아서 아마존의 그 물류센터에 그 지게차라든지 이런 걸 플러그 파워 차량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트럭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 생산, 이제 수소에는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가 있는데, 그레이 수소는 그냥 완전 부생 수소라고 해서 가장 친환경적이지 않은 수소고, 블루 수소는 좀 나은 수소, 중간 수소, 그리고 그린 수소가 완전히 친환경적인 수소인데, 플러그 파워가 이제 완전히 친환경적인 수소를 생산도 하고 운반 저장도 하고 수소 생태계에서 생산부터 끝단까지 모든 걸 다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 역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기술과는 또 별개로
별개로 지금은 주가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쨌든 적자거든요.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70%에서 2, 3불까지 제가 떨어진 걸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기보다는 이런 걸 바로 매수하라 이런 것보다는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느긋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런 미래가 올 것 같으면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소형 원자로입니다.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설치 환경입니다. 소형 원자로는 기존 원전을 작게 만든 건데, 그리고 작게 만들면서 안전한 기술을 더해서 만든 원전입니다. 기존의 원전이 엄청나게 크다면은 이 소형 원전 SMR 같은 경우에는 한 100분의 1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크기가 한 15m에서 20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소형 원전의 장점으로는 이 설치 환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단점으로 말씀드린 게 간헐성도 있지만 오지에 설치해서 송 배전망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도심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어서 기존의 송 배전망 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더 많이 안 들고 또 작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이 15m에서 20m짜리 되는 거를 몇 개 설치할지 딱 그냥 정해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에너지 전력량에 맞게 작은 규모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안전입니다. 기존 경수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감속제로, 저도 기술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감속제로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은 고온에서 끓죠. 끓기 때문에 증기가 발생하는데, 증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압력이 필요하고, 압력을 가해서 기화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압력이 높은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폭발 위험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폭발했을 때 위험하다는 거죠.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뭐 해일이라든지 지진이 일어나면 폭발을 했을 때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기술이 물 대신 나트륨을 감속제로 사용하는 기술을 또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나트륨을 사용하면 나트륨은 물보다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압이 필요하지 않고 그만큼 기압이 낮기 때문에 폭발했을 때 위험이 적다라는 거죠. 폭발 위험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작기 때문에 원전 전체를 15m에서 20m 내는 이 원전 전체를 철강 용기 안에 집어넣어서 내재화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방어막을 하나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을 식힐 수 있는 수조, 그림은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참고 이미지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수조에 유사시에 수조의 배터리물로 인해서 한 30일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네요. 유사시에 뭐 이런 장치들을 한다는 거죠. 소형 원자로에는. 그리고 이 마지막 포인트가 유사시에 또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원전의 그 재료가 우라늄이죠. 우라늄은 235번과 238번이 있는데 235번에 들어가지 못한 중성자가 238로 가서 플루토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5로 간 거는 에너지를 만들고, 거기에 못 간 게 이제 238로 가서 플루토늄이라는 부산물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저자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두냐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를 보면 그렇죠.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의 핵탄두가 10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거를 다 소련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독립을 했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만약 그 핵탄두가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지금 뭐 이런 크림반도라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없었겠죠. 쉽게. 소형 원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다면 유사시에 혹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쉽게 공격하기가 힘들겠죠. 한마디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대만, 그리고 호주까지 이런 소형 원전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기업들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테라파워입니다. 테라파워는 비상장인데요. 빌 게이츠가 투자한 걸로 유명하죠. 제가 아까 감속제로 나트륨을 사용하는 기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테라파워가 바로 이 감속제로 나트륨을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투자할 방법이 없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소형 원자로 회사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이 티커 자체가 SMR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기술이 말했던 철강 용기에 원전을 내재화하는 것, 그리고 유사시에 열을 식혀줄 수조, 또 자연대류 방식으로 열을 식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전기 팬을 돌려서 바람을 발생시켜서 열을 식혔는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대류가 일어나도록, 그 안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도록 해서 열이 순환하도록 해서 열을 식히는 방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위험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아직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역시 수소와 마찬가지로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 이 원자재로 우라늄을 쓰니까 우라늄 생산하는 업체 중에는 캐나다의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철강 용기로 둘러싸거나 이런 거를 만들 때 고온이나 고압에 버틸 수 있는 그런 특수 철강이 필요한데 그런 열을 견디는 특수학을 만드는 회사로는 니폰 야킨 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소재와 에너지의 변화로 인해서 각광받을 산업, 배터리.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고령화되고 저출산 그리고 은퇴 인구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어 있죠. 근데 또 반대편에는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을 자꾸 미국에 지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 일자리는 자꾸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 이제 로봇가 필요하다는 거죠. 생산을 해줄 로봇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로봇은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배터리의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용량과 충전 속도죠. 이 용량과 충전 속도를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업체도 그렇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도 그렇고 둘 다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니켈이라는 기술입니다.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 니켈 비중을 올려서 좀 더 효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니켈 비중이 현재는 88% 정도 되는데 이거를 95%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연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흑연 대신 실리콘을 사용하자는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은 부피 변화가 커서 부피가 커지면은 잘못하면 이 배터리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건데 터질 수 있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얇게 갈아서 나노 단위로 쪼개서 이거를 탄소 나노 튜브에 싸서 배터리 표면에 바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기술을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데 지금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애플이 실리콘 음극재 어떤 차세대 배터리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는 자체가 또 의미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원래 배터리 회사가 아닌데 배터리를 직접 설계를 하려고 하죠.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직접 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애플의 실리콘 음극재가 진짜 상용화가 된다면은 용량이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애플은 삼성 휴대폰에 비해서 삼성 스마트폰에 비해서 전기를 5배나 더 먹는 콘텐츠를 스마트폰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삼성이 지금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애플이 이번에 출시한 비전 프로 그 VR기기 같은 것도 나중에는 게임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배터리 엄청나게 먹을 텐데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심할 텐데 그럴 때 이제 활약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 그걸 애플 혼자 성공을 해버리면은 삼성은 또 뒤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도 배터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스마트폰 업체도 직접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그렇죠. 테슬라도 직접 설계를 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의 차별점을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는 본인들이 하고 테슬라나 애플, 삼성 같은 데서 설계는 본인들이 하고 이제 외주로 LG엔솔이라든지 CATL 이런 회사에 생산만 맡기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도권 자체가 생산 업체에서 설계하는 직접 배터리를 사용하는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원가 압력이라든지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진도 낮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혼자 잘하기 때문에 다 TSMC에 맡기려고 하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설계는 다 하는데 이걸 생산해줄 사람이 부족해서 어떤 그런 회사들의 마진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LG엔솔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도체만큼 이 배터리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하네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LFP와 NCM 사이에서는 저자는 LFP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LFP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고 중국에서 주로 만드는 배터리죠. 그리고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고 주로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입니다. LF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주행거리는 짧지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폭발하는 것이 제일 큰 위험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게 제일 큰 위험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좀 짧더라도 이 LFP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는 또 주행거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전쟁에서는 LFP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또 그리고 배터리 기술에 필요한 게 이 나노 기술이라는 건데요. 제가 아까 실리콘 음극재를 얘기하면서 이 실리콘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어떤 용해제 잘 섞어서 배터리에 펴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잘게 쪼개는 기술이 나노 기술입니다. 물질을 원자 단위로 잘라 가공하는 기술이죠. 이 나노 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신약 분야 모두 사용이 되는데 반도체 장비 소재 부분에서 나노 기술을 하는 기업은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온투 이노베이션, 인테그리소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신약 분야에는 서모피셔 사이언티픽, 그리고 엘라엘람, 그리고 파마슈티컬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나노 업체로는 나노 디멘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3D 프린터에 이제 나노 소재를 적층해서 전자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배터리 소재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인 엘버말 그리고 SQM 같은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실리콘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용해제에 섞어서 사용한다고 했죠. 이제 나노 파우더를 잘 섞이게 하는, 액체에 잘 섞이게 하는 용해제나 소모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바스퍼나 솔베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소재와 에너지의 변화로 각광받을 산업, 그 마지막은 네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미래에는 결국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될 테고 또 한편에서는 가상공간 업무도 도입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자동차 수요의 감소라고 말합니다. 자율주행이 발전하면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줄어들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는 수요는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상공간 업무, 메타버스 이런 세상이 오면은 출퇴근을 안 하기 때문에 역시 또 자동차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테슬라보다
반도체 기업이 더 유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메타버스는 자동차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고 반대로 반도체는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로는 엔비디아, AMD,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T마이크로는 전력 반도체를 하는 회사죠. 르네사스, 그리고 또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공급하는 ARM, MIPS, 인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미래에 일어날 변화 두 번째입니다. 늘어나는 빚과 부의 불균형. 빚은 점점 늘어날 거고 총 부채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 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질 거라는 말인데요. 결국 이로 인해서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의 수혜는 결과적으로는 빅테크가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금으로서는 빅테크가 유일하니까요. 그럼 결국 인공지능과 로보틱스가 오는 세상을 예상을 한다면은 빅테크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빅테크가 유리한 게 있습니다. 탄소세라고 하는 환경 부담금을 모든 기업에 부과를 하게 될 텐데 결국 이런 환경 부담금을 내면서도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역시 또 빅테크라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빅테크인데요. 이 빅테크가 바라보는 게 바로 뭐냐는 거죠.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이 빅테크의 생태계 안에서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빅테크는 모두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애플 워치를 차고 있는 고객한테 애플이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의 신체 데이터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병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서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약을 먹으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워크스테이션의 강자니까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나요? 이런 일을 하고 싶으면은 우리 기업에 이런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플랫폼을 올려보세요.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플랫폼을 올려보세요. 구글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빅테크라는 겁니다. 빅테크는 결국엔 그걸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빅테크별 그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가 형성될 거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또 가상화폐, 애플 생태계에서만 작동하는 가상화폐가 등장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동작을 하는 가상화폐가 등장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이런 빅테크가 만들어낸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에 이제 저희가 결제하는 거를 그 빅테크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화폐로 코인 같은 걸로 하고 싶어 할 테고 마이크로소프트 코인, 애플 코인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메타버스도 구글이 만드는 가상 공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가상 공간, 애플이 만든 가상 공간, 거기서 공급자가 되고 수요자가 되면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지금 시민들이 어떤 국가 단위에서 그 화폐를 사용하면서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빅테크가 그런 큰 세계를 만들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패권이 이 힘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자꾸 불안을 증폭시키고 돈을 풀면서 신뢰를 잃으면서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정부의 힘은 약해지고 생산성 향상과 어떤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빅테크, 소비자들이 이탈하기 어려운 그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빅테크로 패권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민간으로 패권이 이동하는 거죠.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라든지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국가보다 기업이 권력이 더 센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미래의 세상에 동의를 하신다면, 공감이 되신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에 분산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저자가 대표적으로 4개를 꼽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애플이라는 거죠. 애플은 몸에 붙이는 디바이스, 애플 워치죠. 애플 워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플 페이,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애플 코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민간으로 패권이 이동했을 때 모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애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빅테크들이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또 반도체죠. 반도체를 잘하는 기업으로는 이제 GPU가 필요한데 엔비디아, 현재까지는 엔비디아가 거의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D가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의 GPU에 필요한 HBM을 납품하는 하이닉스도 책에 나옵니다. 또 이 반도체를 정밀 강화하는데 이 레이저 기술이 필요한데요. 한국의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죠.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또 이 레이저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코히런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RTX라는 국방용 무기, 레이저 무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RTX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저자가 말하기로는 양자 컴퓨터의 맛배기,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를
아주 조금 보여주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흉내 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양자 컴퓨터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양자 컴퓨터 세상에 오면은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 빨라질 거라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GPU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을 테니까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뭐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연구하는 회사가 D-Wave 시스템즈, IBM. 이 양자 컴퓨터가 이 상용화 되기 힘든 게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엄청난 저온을 유지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저온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초전도체도 저온 상태에서 초전도 형상을 보이는 거죠.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게 초전도체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초전도체 기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초전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은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입니다. 또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도 책에 조금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 빅테크들이 가상화폐를 할 거라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코인들은 결국에는 이 빅테크들이 코인을 발행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난립할 거고, 나중에 이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코인을 발행해서 자체 화폐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런 잡코인들을 다 없어질 거라고 책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이 저자가 기술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말을 하는 게 이 리플입니다. XRP죠. XRP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는 거죠. 자,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각광을 받을 산업이 명품 사치제와 항노화 신약 분야입니다.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결국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는 건데, 이들은 뭐 돈 쓰는데 아끼지 않겠죠. 명품 이런 데는 돈을 더 쓸 거고, 또 강남 주택, 비싼 주택 부동산 이런 데는 또 더 비싸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늙는 거죠. 죽는 거. 부자들은 항노화를 원하기 때문에, 늙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NFT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자산 뭐 그래가지고 디지털 명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많이 죽었죠, 시장이. 근데 NFT 자체보다도 NFT가 할 수 있는 그 기술, 복제가 불가능한 그것도 원본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안에서도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런 기술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실제로 요즘에는 티켓 같은 거를 NFT화해서 발권을 하는 그런 게 늘고 있죠. 암표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추적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주목해봐야 할 자산이 주식으로는 LVMH,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인가요? 자체적으로 명품 브랜드를 한 60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사면은 그냥 사실 ETF를 사는 셈이 되는데, 저도 그래서 옛날부터 이걸 좀 사고 싶어서 보유를 하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일단 이게 독일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고요,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이 LVMH를 가지고 있는 ETF를 보니까 또 그런 명품 ETF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테슬라를 또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별로 투자하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한국의 이런 명품, 유럽 명품 ETF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한국 ETF 같은 경우에는 또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가격을 반영할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결국엔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치제로 BMW나 벤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BMW나 벤츠를 타는 사람들은 이 벤츠가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서, 그 가격만큼 좋아서 산다기보다 이 벤츠 자체가 가져다주는 이미지, 명품을 소비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벤츠를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세상에 오더라도 결국에는 명품차를 만든 회사가 명품 전기차를 만들 거다라는 게 저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BMW나 벤츠 같은 지금 현재 명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핵심 지역의 주택입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주택이 되겠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남 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 부자들끼리 사고 파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항노화 부분에서는 아직 선두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힌트를 얻어볼게. 이 성호르몬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화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노화를 천천히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성호르몬을 직접 주입을 하면은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내에서 성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어떤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그런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은 인기를 끌 거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변화 세 번째. 글로벌화의 종료, 각자 도생의 세상. 지금 미국이 그 공장들을 자꾸 미국 내로 끌어들이고 있죠. 한국 회사 공장들도 미국에 자꾸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독일, 어쨌든 이 선진국들은 공장을 자꾸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정학적 갈등이 벌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대만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무기인데 반도체를 생산해준 TSMC 공장을 못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공장을 자꾸 끌어들이려는 거죠. 글로벌화가 종료되는 데는 이 지정학적 위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중동 이런 위기들이, 전쟁의 위기들이 글로벌화의 종료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자원의 무기화로 연결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도 자원이 됩니다. 배터리도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히토류도 자꾸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거죠. 뭐 석유도 될 수가 있고요. 결국 자원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배터리의 원자재 이런 것도 다 자원이죠.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것들이 더 점점 중요해질 텐데 한편에서는 같이 중요해지는 게 즉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집니다. 자동차를 이제 폐차시킬 때 다 사용한 배터리의 소재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유망할 거라는 거죠. 결국 이제는 선진국들도 제조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수출은 점점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구조적으로 조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선진국이 제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결국에 이 제조업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제품들이 데이터를 생산한다는 거죠. 앞으로 모든 기기가 스마트해진다고 얘기를 하죠. 냉장고도 스마트해지고 세탁기도 스마트해지고 이제는 모든 게 전부 다 디바이스가 되는데 그런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가 인공지능을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고 제조업을 직접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예가 나오는데요. 어떤 센서가 들어있는 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해보면은 그 타이어는 여러 가지 많은 주행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 있겠죠. 도로 주행 데이터를.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져야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겠죠. 그런 걸 하려면은 직접 제조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은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인건비죠. 인건비 때문에 이제 효율이 떨어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건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상공간 근무가 증가할 거고 재택 근무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로봇 기술과 위성 인터넷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집에서 공장에 있는 로봇에 명령을 내리고 그 로봇가 대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통신이 필요할 거고 로봇 기술이 섬세해져야겠죠. 그리고 또 가상공간 업무가 대중화되면은 사이버 보안도 중요해질 겁니다. 자, 관련 기업을 보면 가상공간 업무를 하기 위해서 빠른 통신을 위해서 위성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위성 인터넷을 하는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가 있죠. 일론 머스크의. 근데 이 스페이스X는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알파벳이 한 지분을 10%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파벳에 투자하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아마존은 비아셋이라는 회사에서 위성 인터넷을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은 전투기 만드는 회사인데 국방용 위성도 잘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가 많이 필요해지면서 구동 모터들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구동 모터는 전통적으로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와 ABB가 잘합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자체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티즈, 한국의 로보티즈죠. 이런 회사가 있겠죠. 또 이 책이 2001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때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개가 됐을 때인지 안 됐을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만들면서 옵티머스를 이제 선보이면서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슬라도 추가를 하면 좋겠죠. 사이버 보안에도 GPU가 필요한데 역시 GPU는 엔비디아고 그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가 유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을 미리 예방하는 것,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미리 예방을 잘하는 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맨디언트, 로키드 마틴은 해킹으로 하는 테러 부분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재활용, 배터리 재활용 기술에는 유미코, 수미모토 메탈 마이닝, 일본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일반 쓰레기. 이런 거는 미국에 있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리퍼블릭 서비스 이 두 개가 미국 시장을 거의 두 개가 양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극물 같은 것도 위험 물질들 같은 것도 이제 폐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폐기를 하는 업체로는 클린 하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근거인데요. 미국이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저자가 보기에는. 미국은 전쟁을 원하는가 과연. 이런 의심을 가지는 배경으로는 더 이상 이제 미국채를 사지 않는 아시아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죠. 일본도 요즘에는 적게 산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세계 공장을 할 때는 미국이 달러를 찍은 달러로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사고 중국은 그 달러를 받아서 미국의 채권을 샀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돈이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달러가. 근데 이런 고리가 깨져버린 거죠.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채권을 사지 않으면서 요즘에는 오히려 팝니다. 그러면은 이제 달러의 약세가 되겠죠. 달러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이런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오래되면은 결국 달러 가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의심하는 세력이 많이 생기는 반대쪽에서는 또 중국이 머리가 커져서 자신의 어떤 위상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도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석탄 의존도가
7%나 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면은 가장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함으로 해서 의도치 않게 유탄을 맞은 게, 충격을 받은 게 중동과 러시아죠. 그래서 이제 중동과 러시아가 지금 자꾸 국소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이 유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죠.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결국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중국과 중동, 러시아가 협약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미국에 반대되는 세력을 만들면서 자꾸 대항하려고 하니까 또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은 전 세계 경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힘을.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려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전 세계 군사력 1위는 압도적으로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을 공격했다 쳤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한 번에 제압을 하면서 다시 세계의 주도권을 강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명분만 생기면은 이제 동맹국들하고 힘을 한번 과시해볼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러면 이제 또 좋아지는 게 국방 관련 기업들,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은 미국의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국방위성, 사이버 보안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미국의 군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통신, 레이저 무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변화 세 번째까지 봤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 자, 네 번째는 고령화, 은퇴 인구의 증가. 배경은 이겁니다. 저출산, 한국도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출산은 적게 되고 사람은 자꾸 늙어가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를 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건강보험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물론 개인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항암이라든지 정신질환도 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질병의 예방,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요. 항암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세한 기술 부분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암이라는 것 자체는 면역세포가 암을 잘 찾기만 하면은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잘 찾기만 하면은 없애는 거는 쉽다는 거죠. 근데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한 20%밖에 못 찾는다고 합니다. 80%가 못 찾기 때문에 이 암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찾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머크사의 키트로다죠. 앞으로는 이 머크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면역항암제를 내놓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대표적으로는 머크사의 키트로다입니다. 그리고 또 RNA 치료제라는 것도 있는데, RNA 치료제는 꿈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치료제입니다. 여기도 잠깐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DNA는 원본이고 RNA는 복사본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DNA에 가서 DNA 원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가는 게 이 RNA인데, 이 RNA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원하는 단백질만 생성하거나 생성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RNA 치료제입니다. 암세포도 단백질 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지 않게 딱 스위치를 꺼버리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게, 실수로 만약에 다른 단백질을 안 만들게 해버리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렵고 위험하다는 거죠. 되기만 하면 꿈의 신약인데 현재로서는 좀 위험하다, 어렵다라는 게 되겠죠. 이런 RNA 치료제를 하는 업체로는 엘라엘란 파머스티컬스, 이오네스 파머스티컬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비상장 업체로는 아라키스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같은 질환인데요. 이런 질환들이 신체에 누적이 되어서 후대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폐라든지 ADHD 같은 질환들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장내 미생물 치료법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부족하면 장내 코팅이 벗겨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물질이 새어나오면 면역세포가 흥분을 한다고 합니다. 흥분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 장은 뇌와 직결이 되어 있어서 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부족하면은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생물 치료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H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미생물 치료로 미국에서 임상 2상 중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신약도 주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든지 바이러스가 변해서 생기는 슈퍼바이러스, 코로나가 슈퍼바이러스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되면 빙하가 녹고 그 빙하 안에 숨겨져 있던, 잠들어 있던 아주 오래전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버리면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방어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건데, 원래 이 동물의 바이러스는 사람 몸속에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못 들어오는데 변이를 빨리 하면서 그 변이 중에 하나가 사람의 수용체와 비슷해서 사람 몸의 자물쇠를 따고 들어온 게 코로나죠. 그래서 코로나가 슈퍼바이러스로 불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에는 항생제가 주로 쓰이죠.
항생제가 주로 쓰이는데 그 항생제가 문제점이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나쁜 박테리아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좋은 박테리아만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최악에는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치명적이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항생제보다는 유익 박테리아를 약으로 사용하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박테리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만들어서 그걸 약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 안에 집어넣는 걸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레스라는 기업은 미국 약중 최초로 미생물 약중 최초로 미국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고 또 베난타라는 기업은 미생물을 활용해서 장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치료도 좋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광을 받을 게 또 사전 진단 분야입니다. 진료보다 예방에 돈이 적게 들죠. 국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방 쪽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방 쪽에는 빅테크들이 관심이 많죠. 대표적으로는 애플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한 빅테크가 원하는 맞춤형 원터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또 필수적이겠죠. 사전 예방하는 게. 대표 기업으로는 먼저 말한 빅테크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일루미나의 자회사인 그레일은 암을 초기에 진단하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루닉과 뷰노가 영상 진단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변화 4가지 그리고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각광을 받을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자 김학주 교수님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조언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18가지인데요. 처음부터 보죠. 첫 번째는 아는 것만 투자라는 겁니다. 주식은 오늘의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해서 운세 보듯이 복권 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모르면은 지수나 ETF만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수 이유를 꼭 적으라고 합니다. 매수 이유를 적고 그 이유가 대중에 알려질 때마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지워지면 매도를 해야 될 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어쨌든 매수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틀렸을 때나 사라졌을 때 또는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 팔아야 될 때라는 거죠. 사라졌을 때는 애초에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고 알려졌다는 거는 이미 가격에 그 이유가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팔아야 될 때라는 거죠. 이유들 여러 개 적고 사람들이 다 그 이유를 알면은 결국 그 이유를 다 알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 이유가 반영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팔아야 될 때라는 거죠. 매수율을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가로 사고 팔아라고 합니다. 판단이 서면 시장가로 주저하지 말고 그냥 사고 팔아라는 거죠. 작은 호가 때문에 매매를 못한다면은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것에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될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소외되어 있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들.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소라든지 원전을 소개했었죠. 저자가 보기에는 미국은 수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수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시장에 외면되어 있어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한번 해보고 관찰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깨에 팔고 무릎은 믿지 마라 입니다. 흔히 이제 증시 격언 중에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아라고 하죠. 너무 바닥에 살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가격에서 사고 너무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높이에서 팔아라는 말인데 근데 이제 어깨에 파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무릎은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오르는 주식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오르겠죠. 시장에서 뭔가 알려졌기 때문에 오를 텐데 그러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닥을 기는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많이 오래 기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관적인 이유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이제 한번 사볼 때 되지 않았어? 라는 그런 판단으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기본과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도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승주는 따라 사도 되지만 바닥을 기는 주식은 재료가 나올 때까지 사지 말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잃어도 되는 수업료를 지불하라. 주식 투자는 자전거처럼 직접 해봐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작은 돈으로 큰 부담이 없는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해보라는 거죠. 책에는 이런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그냥 급등주, 그날의 급등주를 일단 따라 산 다음에 왜 올랐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오른 이유가 적절한 논리인지 반드시 사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피할 때를 가려라입니다. 피할 때를 가려라는 말은 한마디로 주식을 하지 말 때를 잘 알아라는 말인데 그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 게 증시가 20% 이상 하락하면은 계속 더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를 하라고 합니다. 20%보다 적게 빠지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기관들의 손절매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기관들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20% 이상 빠지면 손절을 부르고 결국 30% 이상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저자가 추천하는 거는 20% 이상 빠지면 증시가 20% 이상 빠지면 섣불리 추가 매수하지 말고 30% 이상 빠지는 걸 보고 분할 매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50% 정도까지 빠질 걸 예상하고 나눠서 분할 매수하라는 거죠. 돈을 나눠서.
그리고 다시 오르는 데는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로테이션을 읽는 기술입니다. 위험 선호장이 있고 안전 선호장이 있다는 거죠. 금리를 내리고 미래가 밝을 때는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그러면 결국 주식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반대로는 금리가 상승할 때, 전부 다 미래를 어둡게만 볼 때, 이럴 때는 전부 다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지금이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장인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장인지 정도는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장기 성장하는 주식이 많은 미국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너무 고평가됐고 저렴한 아시아 증시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자는 그런 예상이 틀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주도할 텐데 그런 인공지능을 잘하는 거는 역시 빅테크고 그런 빅테크는 미국에 있다는 거죠. 결국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보다 애플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가치주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치주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가격 전가력을 가진 인플레이션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전에 이 김학주 교수님은 기본적으로는 가치주보다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앞서 말한 고령 같은 현상은 소비를 감축시키고 저축을 늘립니다. 의료비용 때문이죠. 또 일본을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물건 가격을 올려서 가격을 전가하기보다는 직원을 잘랐던 거죠. 직원을 잘랐기 때문에 소비는 더 줄어들고 그러면 또 저성장이 지속되겠죠.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원자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앞서 말한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 때문인데요. 결국은 생필품을 만드는 가치주보다 미래의 어떤 성장, 그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에 돈이 몰릴 거라는 거고 그래서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더 좋을 거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설비 투자는 일단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가끔 설비 투자를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거는 고정비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고정비가 증가했는데 만약에 안 팔린다. 그러면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단 설비 투자는 주의하라는 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12번째, 대주주의 자사주 매입은 이거는 일단 좋다. 대주주나 기업의 자사주를 사는 거는 일단 좋다. 근데 이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책에 나오는 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락이 나올 때는 기업이 주식을 사더라도 이 주가가 회복을 하지 않고 더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별로 좋지 않다고 말을 하네요. 네, 다음은 성공하는 주식과 실패하는 주식입니다. 저자가 좋아하는 주식은 수요가 안정적인 사업, 잔존 가치가 있는 사업, 투자 부담이 적은 사업,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 이 중에서 수요가 안정적인 사업이라면 생필품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잔존 가치가 있는 기업은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입니다. 원천 기술이 있으면은 하나가 망하더라도 그 기술로 다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투자 부담이 적은 사업, 자본적 지출이 적은 사업이겠죠. 계속 공장을 지어야 되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공장을 지어야 되는 사업이면은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경제적 해자가 있는 사업이겠죠. 저자가 싫어하는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가입자만 모아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써서 가입자는 모아놨지만 핵심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없는 경우죠. 한때 그런 회사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장비 제조업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비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돌아설 때만 반짝하고 그 외에는 오랜 기간 수요가 급감한다고 합니다. 이제 수요가 돌아설 때는 기업들은 재고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 제조업체에 주문을 왕창 하지만은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수요가. 그래서 수요 발생 초기에만 잠깐 즐기는 게 좋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장비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다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도 많죠. 14번째 조언입니다. 기관 투자자를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참고 정도는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은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정도를 참고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15번째는 헤지펀드의 전략을 공부하라라고 하는데요. 개인도 헤지펀드의 전략을 흉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가 시장보다 아웃퍼폼 할 거다, 좋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헤지펀드는 어떻게 하냐면 반도체 주식은 매수를 하고 지수는 숏을 칩니다. 인버스를 사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 장이 안 좋아서 지수는 2%가 빠지고 반도체는 1%만 빠지면은 지수에서 2% 빠졌으니까 숏으로 2% 먹고 반도체는 1%만 빠졌으니까 1%의 손익이죠. 그럼 1%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장이 좋으면은 지수는 1% 오르고 반도체는 2% 오릅니다. 그러면 지수 숏에서 1% 터지고 반도체 롱에서 2% 먹으니까 1%의 차익이 또 발생하죠. 결국 이 아이디어는 장이 좋든 장이 좋지 않든 1%를 먹을 수 있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헤지펀드의 전략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 주식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지수는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지만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주식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과연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인데 어쨌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헤지펀드의 전략을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6번째는 1가구 1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주택도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강남주택의 가격은 더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주택을 꼭 안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1주택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런 1주택은 되도록이면 핵심 지역에 사는 게 유리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17번째입니다. 주식연계증권은 주의를 하라고 합니다. ELS 같은 거죠. 얼마 전에 홍콩 ELS 문제가 있었죠. ELS 같은 거를 주식연계증권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홍콩 증시를 그 기준으로 하는 ELS가 있다. 그러면은 홍콩 증시가 지금 100인데 100이라고 쳐볼게요. 지금 홍콩 증시가 지수가 100인데 6개월 동안 90에서 110 사이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10%의 수익을 준다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걸 증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별일이 없으면은 물론 10%를 먹겠지만은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이게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ELS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ELS 같은 상품을 중위험 중수익으로 팔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수가 90에서 110 사이를 벗어나지 않을 때는 수익은 10%가 답니다. 근데 10%를 벗어났다. 그러면 벗어날 때마다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폭락을 한다. 전쟁이 났다. 그런 식으로 큰 위기가 터졌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ELS 같은 거는 수익은 상단에 막혀 있고 손실은 하방에 열려 있는 겁니다. 10%의 수익을 위해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주식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손실은 100%로 제한되어 있고 수익은 200%, 300%, 400% 이렇게 계속 뚜껑 열려 있다는 게 주식의 장점이잖아요.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ELS 같은 경우는 그게 반대죠. 인버스 사는 것도 반대긴 하죠. 그래서 이 중위험 중수익을 원한다면 차라리 인프라 펀드를 사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같은 종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조언입니다. 마지막 조언은 유동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유동성 장세,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는 장세,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내가 돈을 언제든지 쉽게 옮길 수 있고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회수할 수 있는 빠르게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은 유동성이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 돈을 찾을 수가 없죠. 딱 계약 기간 동안은 돈이 묶여 있어야 되니까. 계약 기간 전에 돈을 찾으려면 손실을 감수해야 되죠. 예금이나 적금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죠. 유동성이 좋습니다. 유동성이 좋은데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있죠. 그래서 가격 변동 때문에 또 위험할 수가 있는데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변동성도 낮습니다. 단기 채권은 1년, 2년짜리인데 1년 동안 버티면은 어차피 원금은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도 좀 꽤 괜찮습니다. 결국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적금이나 예금보다는 단기 회사채를 사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은 수익률도 그럭저럭 괜찮고 유동성을 고려하면은 채권이 낫다는 거죠. 네, 이렇게 책이 끝이 났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라는 과정,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과정들을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논리의 과정. 이 저자는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투자 결정을 의사를 내리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첫 번째 말했던 수소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투자 결정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뭔가? 결국은 친환경으로 에너지와 소재가 변화할 거다. 근데 그 친환경 에너지에는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는 수소에너지다. 수소에너지가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공부해보는 거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들이 석유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어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근거가 있죠. 그러면은 수소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서 잘하는 기업은 뭔가? 수소 분야에서 잘하는 기업은 뭔가? 발라드 파워와 플러그 파워. 한국 기업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근거를 생각해내고 결정을 내리는, 투자로 연결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배울 점이 많았고요. 또 물론 이제 많은 공부해볼 만한 산업 그리고 기업들을 알려준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업이나 산업을 반드시 투자하라는 건 아니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 근거에 동의가 되신다면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공부를 했을 때도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차원에서도 이 책이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했던 개인 투자자를 위한 조언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요 1번,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만 하자는 거는 뭐 모든 투자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매수 이유를 적으라는 거죠. 매수 이유를 적어야지. 일단 적어야지 틀렸을 때든지 맞았을 때도 그렇고 틀렸을 때도 그렇고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내 생각대로 갔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유로 인해서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틀렸는데도 내가 잘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수 이유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면은 자꾸 말을 빨리 하게 됩니다. 좀 더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책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